세계 최강 400만 대군을 가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중국 대륙을 단 1년도 안 돼 무너뜨린 절대 권력자였죠. 그런데 그렇게 거대한 제국을 집어삼킨 이 남자가 눈앞 130km 떨어진 작은 섬 하나를 평생 넘지 못했습니다. 그 섬이 뭐였을까요? 그저 작은 바위섬 아니요. 마오쩌둥이 평생 씹어 삼키고 싶어 했지만 끝내 단 한 발도 디디지 못한 곳 대만입니다. 왜였을까요? 능력이 부족해서? 겁이 나서? 아닙니다. 그를 막은 건 바다도 섬도 아닌 세기의 세 가지 거대한 장벽이었죠.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파헤칩니다. 왜 마오쩌둥은 대만을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그 답을 찾아 1949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해 가을 중국 대륙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공산당 세력이 거침없이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고 국민당 정부는 도시 하나씩 내주며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광저우가 넘어갔고 충칭마저 함락되면서 장제스가 이끄는 세력은 사실상 본토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렸죠. 그해 10월 초 베이징의 넓은 광장에서 마오쩌둥이 새로운 나라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내부 전쟁이 드디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장제스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남은 군대와 정부 관료들을 배에 싣고 바다를 건넜어요. 국가 금고에 있던 막대한 금까지 함께였죠. 목적지는 대만이라는 섬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장제스는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중국의 통치자라고 계속 주장했어요. 언젠가 대륙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죠. 마오쩌둥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었습니다. 혁명이 완성되려면 반드시 저 섬까지 손에 넣어야 했으니까요. 적의 잔재가 버젓이 살아남아 자신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는 건 참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마오는 곧바로 대만 침공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병력은 충분했고 사기도 하늘을 찔렀으며 승리의 경험도 넘쳐났죠. 논리적으로 보면 작은 섬 하나 점령하는 건 시간 문제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마오와 그의 지휘관들은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었어요. 육지에서 싸우는 것과 바다를 건너 싸우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쟁이라는 사실이죠. 인민해방군은 땅 위에서는 무적이었지만 물 위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군함이 없었고 전투기도 손에 꼽을 정도였으며 병사들 대부분은 바다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들이 가진 배라고는 어부들한테 빌려온 낡은 목선이 전부였죠. 반대편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민당은 미국으로부터 현대식 무기를 대량으로 지원받은 상태였어요. 최신형 전투기들이 하늘을 지배했고 구축함과 순양함이 바다를 누비고 있었죠. 해협이라는 좁은 물길이 사실상 난공불락의 요새 역할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마오의 병사들이 아무리 용감해도 파도 위에서는 그 용기가 소용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오는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숫자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수천 척의 배에 병사들을 태워 한꺼번에 밀어붙이면 어떻게든 상륙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1949년 10월 하순 첫 번째 대규모 상륙 작전이 실행되었습니다. 목표는 대만 본토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진먼다오라는 섬이었어요. 그날 밤 약 9,200명의 병사들이 어둠을 틈타 배에 올랐습니다. 대부분 허름한 어선이었고 일부는 급조한 뗏목 수준이었죠. 파도가 거칠었지만 병사들은 명령에 따랐고 새벽이 오기 전에 해안에 닿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해안에 도착했을 때 기다리고 있던 것이 환영 대신 총알 세례였다는 점이에요. 국민당 수비대는 이미 상륙 지점을 파악하고 매복해 있었거든요. 첫 번째 파도의 병사들이 모래사장에 발을 딛는 순간 사방에서 기관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고 병사들은 엄폐물도 없이 쓰러져 갔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뒤따라오던 지원 부대가 도착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국민당 해군이 후속 선단을 가로막았거든요. 하늘에서는 전투기들이 남은 배들을 폭격했고 상륙에 성공한 병사들은 완전히 고립된 채 버려진 셈이었죠. 사흘 동안 처절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탄약이 바닥났고 식량도 떨어졌으며 구원병은 오지 않았어요.
결과는 참혹했죠. 9,200명 중에서 약 3,100명이 전사했고 5,200명 가까이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본토로 돌아간 병사는 사실상 없었다고 봐도 무방해요. 이 패배는 마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뼈아픈 진실을 인정해야 했어요. 땅 위의 전쟁과 바다 위의 전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말이죠. 숫자만으로는 해군력과 공군력의 열세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마오는 즉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대규모 선박 건조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해군 양성 훈련도 강화되었습니다. 수천 척의 배를 모으고 조종사들을 키우며 다음 기회를 노리기로 한 거죠. 마오의 계산으로는 약 1년 정도면 충분한 준비가 될 터였어요. 1950년 여름쯤이면 대만을 향해 다시 진격할 수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운명은 그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았죠. 1950년 6월 말 한반도 북쪽에서 군대가 남쪽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의 서막이 오른 거예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냉전 구도 전체를 뒤흔들었고 특히 대만 해협의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미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전쟁 발발 이틀 만에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평양에 주둔하던 제7함대를 대만 해협으로 보내라는 명령이었죠.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으로 이뤄진 이 함대는 당시 세계 최강의 해군 전력 중 하나였어요. 그들이 해협을 순찰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마오가 아무리 배를 모아도 미국 함대를 뚫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트루먼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이 바다를 건너려면 미국과 직접 싸울 각오를 하라는 뜻이었죠. 마오는 격분했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중국은 아직 미국과 정면 대결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한반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1950년 가을, 중국은 한국 전쟁에 직접 개입했어요. 수십만 명의 병력이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로 향했죠. 이른바 항미원조라는 이름으로 미군과 맞서 싸우게 된 겁니다. 이 전쟁은 3년 가까이 이어졌고 엄청난 인명피해와 자원을 소모시켰어요. 대만 침공은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죠. 장제스는 베이징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이 자신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되어준 셈이었거든요. 미국의 보호막 아래서 대만은 숨쉴 공간을 얻었고 방어 태세를 강화할 시간도 벌었습니다. 1953년 휴전 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제7함대는 해협을 떠나지 않았어요. 미국에게 대만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방파제였으니까요. 한국 전쟁이 끝나고 1년 뒤 마오는 다시 한번 대만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1954년 9월 초 중국 본토 해안에 배치된 대포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어요. 목표는 여전히 진먼다오를 비롯한 외곽 섬들이었죠. 수천 발의 포탄이 작은 섬들 위로 쏟아졌고 건물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마오의 전략은 직접 상륙이 어렵다면 포격으로 압박해서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것이었어요. 2달 넘게 포격전이 계속되었습니다. 국민당도 맞불을 놓았고 해협 양쪽에서 포성이 끊이질 않았죠.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섬은 버텼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미국이 개입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대만과 정식으로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어요. 이 조약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과 전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선언이었죠. 더 놀라운 건 미국 관리들이 중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는 사실이에요. 핵무기라는 단어 앞에서 마오는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제국주의자들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외쳤지만 실제로는 포격을 멈추라고 지시했어요. 이 위기는 마오에게 새로운 집착을 심어주었습니다. 참모들을 모아놓고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 그것 없이는 진정한 강대국이 될 수 없다고 말이죠. 이때부터 중국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대만 정복의 꿈은 잠시 접어두고 먼저 힘을 기르기로 한 거예요. 4년이 흘렀습니다. 1958년 여름, 마오는 다시 한번 도박을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했거든요. 소련이 해구산을 제공할 것 같았고 중국 공군도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다고 믿었습니다. 8월 하순, 역사상 가장 집중적인 포격이 시작되었어요. 첫날에만 5만 발이 넘는 포탄이 진먼다오에 떨어졌습니다. 섬 전체가 불바다가 되었고 국민당 수비대는 지하 벙커로 몸을 숨겨야 했죠. 동시에 하늘에서는 양측 전투기들이 격렬하게 충돌했어요. 이때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국민당 조종사들은 미국이 막 개발한 최신형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었거든요. 사이드와인더라는 이름의 이 미사일은 열추적 방식으로 적기를 쫓아갔습니다. 중국 조종사들에게는 처음 겪어보는 무기였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몇 주 사이에 중국 공군은 수십 대의 전투기를 잃었죠. 지상에서는 포격이 계속되었지만 진먼다오는 버텼습니다. 미국은 다시 개입했어요. 아이젠하워는 중국 본토의 공군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필요하다면 핵무기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마오가 기대했던 소련의 지원은 오지 않았어요. 흐루쇼프는 냉정한 메시지를 보냈죠. 미국과 핵전쟁까지 갈 생각은 없다. 자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오는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10월에 들어서면서 포격은 격일제로 바뀌었고 사실상 공세는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이것이 마오가 대만을 향해 시도한 마지막 대규모 군사행동이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직접적인 무력 사용 대신 평화적 방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1976년 가을, 마오쩌둥은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평생 꿈꿨던 완전한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대만이라는 섬은 여전히 해협 건너편에서 버티고 있었죠. 그의 뒤를 이은 덩샤오핑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전쟁으로는 안 된다.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1980년대부터 중국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졌고 국제 무대에서의 발언권도 강해졌죠. 대만에 대한 태도도 바뀌었어요. 무력 침공 대신 경제적 연결고리를 만들고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대만 기업들의 본토 진출을 환영했고 양안 교류를 확대했죠. 그런데 대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1987년 오랜 계엄령이 풀렸고 1990년대에는 본격적인 민주화가 진행되었어요. 2000년에는 야당이 선거에서 이겨 정권이 바뀌는 일까지 일어났죠. 언론의 자유, 공정한 선거, 인권 보장까지 대만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여전히 금지된 것들이었지만 말이에요. 오늘날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군사력도 마오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죠. 그럼에도 대만은 여전히 독립된 실체로 존재하고 있어요. 70여 년 전 마오가 건너지 못했던 그 바다는 아직도 두 개의 세계를 가르고 있습니다. 해협의 폭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훨씬 복잡해졌죠. 마오쩌둥은 왜 결국 대만을 손에 넣지 못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다였습니다. 육지의 영웅이 물 위에서는 무력했고 130km의 해협이 400만 대군을 막아섰어요.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이었죠. 제7함대가 해협에 자리 잡는 순간 대만 침공은 곧 미국과의 전쟁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핵무기의 그림자였어요. 1950년대 중국은 핵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미국의 핵 위협 앞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이 세 가지 장벽이 합쳐져서 마오의 야망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혁명을 완성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고 그 미완의 과제는 후대에 남겨졌어요. 대만 해협은 오늘날에도 세계에서 가장 긴장감 높은 수역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완성되지 않은 채 다음 세대에 전해지죠. 마오가 이루지 못한 통일의 꿈은 아직도 중국의 공식 목표로 남아 있어요. 한편 대만은 자신만의 정체성을 키워왔고 23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죠. 70년 전의 실패가 오늘날 이 복잡한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승리하지 못한 전쟁이 때로는 이긴 전쟁보다 더 오래 역사의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해요. 만약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역사 속 미완의 야망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